경제성 공학 맛보기 강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맛보기 강좌 쭉 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스몰 토크들 요 주제로 하고 있어요. 요 주제. 학생들은 교수가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교수는 학생들이 엠베더 이해한대. 이게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지점이라든가 이유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어떤 그 교수가 너드인 부분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눈높이가 서로 좀 달라지는 부분,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그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더 잘 이해된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해봤는데, 그거 말고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라면, 물론 뭐 너드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냥 집단이 통째로 세대가 다른 어떤 성격을 띠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인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뭐 무슨 세대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인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MZ세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뭐 김 교수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밀레니얼 플러스 Z세대가 MZ세대,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었나 본데요. 아마 부장님들 용인 것 같아요. 부장님들 MZ세대랑 일하기 힘드시죠? MZ세대는 이런 애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 연락이 왔네.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게 무슨 세대예요. 81년에서 2010년이면 30년이나 되잖아요. 저는 밀레니얼이 아니지만 제 아내는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고요. 저는 7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은 세대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이게 뭐 모바일 네이티브의 세대라고 하는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아니고요. 저는 19살 때 휴대폰을 아버지 걸 빌려서 처음 썼었고, 그때는 이만했어요. 두께가. 그러니까 무게가 이거보다 무거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초코볼 통인데. 그리고 대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인가에 제가 휴대폰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되는, 문자는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모바일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바일은 전혀 다른 거죠. 모바일,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은 2010년도 정도에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좀 정신이 들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이미 이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고 네이버로 뭔가를 다 늘 검색할 수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2010년 조금 지나고 나서는 뭐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아주 보편화된, 그러니까 철들고의 세상은 다 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조금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릴 때부터 나 그거 중학교 때부터 쓰던 아이디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20대까지 쭉 이어진 그런 상황이면은 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 아이디들은 네이버도 아니고 그 전 다음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 그 전 인터넷 통신, 그 텍스트로만 되는 인터넷 통신 그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죠. 네.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처음에 이걸 누가 써?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세대 구분법에 일단 동의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은 MZ세대라고 하지만 여기서 타겟팅하는 거는 M에 해당하거나 M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보다 훨씬 젊은 Z에 가까운 세대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설명은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해볼게요. 네. 한두 가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탑다운 방식의 소통 운동,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그 20대일 때도 있었어요. 윗세대들이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찍어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 돼 라고 했었고, 지금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세대들에게도 적용돼요. 이건 뭐 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평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탑다운 방식의 소통을 그렇다고 다 부정하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인 문화가 좀 더 보편화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약간 인생을 커뮤니티에서 배웠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삶의 방식을 인터넷에서 잘못 배운 애들이 좀 급발진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탑다운 방식의 소통이 거부되는 것이 여러분들 세대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뭐 대학생 군기 부조리라든가, 저도 학과 내에서 보는 학생들이 선후배 사이에 깍듯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지가 않고요. 요즘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제가 지금 교수가 됐는데 교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때 유행했던 것들과 지금 유행했던 것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서, 체득하지 않아서 좀 표현 방식이 달라져서 저나 혹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교수님들이 좀 당황할 때가 있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수평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조별 활동하면 수평적으로 잘 하지도 않지만 누가 한 명이 다 끌고 가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업무와 사생활은 뚜렷하게 구분해요. 카카오톡이 업무용으로 쓰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이거 카카오톡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냥 업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변화예요. 예전에는 업무 시간이 무제한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 그 근처를 보면 그냥 출퇴근이 없어요. 그냥 뭐 말이 뭐 6시 7시 퇴근이지 8시 9시 10시 11시 일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때 카카오톡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때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전화로 일 있으면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던 뭐 초기에도 제가 다니던 부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애들 보면 같이 술 마시고 있다 회사에서 전화 받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았어요. 그때 카톡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직장의 근무 형태가 달라진 거지, 그때도 그걸 좋아했을까요? 퇴근하고 나서 직장 상사 전화 받아서 일 처리해야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지금은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연락하는 거고, 급하면 전화하겠죠 뭐. 네. 전화는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카톡으로 하는 건데, 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들 세대, Z세대의 특징이라고 보지는 않고,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게 있다면, 학생들이 전화나 대면으로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좀 이해돼요. 그렇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DM 같은 것들로 소통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하는 것에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좀 차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대학생활 동안 좀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경제성공학 인트로덕션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헬로우, 네, 저는 김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사진이 요즘 좀 칙칙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조명을 세게 어디서 딱 때리고 찍어야 되는데, 아니, 생긴 건 어쩔 수 없지. 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톤 말이야, 톤.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만약에 찍게 되면 다시 올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선생님이고 자세한 건 강의 계획서 파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 자료 올리고 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제가 이 과목 경제성에 대해서, 혹은 뭐 과목명이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제성 공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는 그냥 경제성이라고만 해요. 경제성을 가르칠 때 보통 2학년 때 가르치기 때문에 산업공학 개론을 배운 학생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산업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통 과목을 소개하곤 해요. Industrial Engineering이 산업공학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과 이름은 산업경영공학, Industrial Management and Engineering이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학문으로서는 산업공학이라고 해요. 대한산업공학회가 있고요. 네, 저는 거기 회원이고요. 지금 이사구나. 이제 곧 끝나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이언스는 뭔가를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고 치죠.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치죠. 그럼 그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 블랙홀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블랙홀의 성질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한 거죠. 네, 과학자가 그걸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우리가 바뀐 거죠.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느냐,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느냐만 바뀌는 거지,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뭔가를 만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뭘 했다 그러면 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가 달라진 겁니다. 보통은 이제 과학적 발견이나 뭐 또 다른 엔지니어링 학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막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막 겹쳐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중에서, 공학 중에서 산업공학은 조금 특이한 학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공학이 아닌 다른 공학이 붙은 학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공학, 화학공학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학이죠. 전기공학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학 이론 혹은 어떤 물리적 도구들을 앞에다가 이름으로 달아놔요. 무슨 얘기냐? 기계공학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물리학을 이용을 하겠죠. 화학공학이라는 거는 화공학 혹은 화학생명공학,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학문은 세상의 문제들을 화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혹은 전자공학, 전기공학은 전자를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공학은 산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산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공학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계공학을 기계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기계를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로 이걸 도구로 보는 게 더 해석이 적절한 편이에요. 그런데 산업공학은 산업을 도구로 볼 수는 없어요. 문제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학은 다른 공학 학문들과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을 하는 공학자들인데, 공학자 중에서도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은 산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업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산업이 다 있을 수 있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산업 어딘가에 문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쫓아다녀야 돼요.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계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적으로 해결하고 전기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공대라면 우리는 문제가 여기 있나? 부터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많이 있는데 문제를 찾아다닐 때 더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산업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problem seekers, 문제를 찾아다니는 문제 탐구자, 문제 탐험자, 문제 탐색자라고 스스로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experts of decision and choice,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뭔가 도구나 기계나 방법이 여러 가지 주어져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산업공학이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 디시전과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공학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학의 여러 가지 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가 오른편에 나타나 있는데 Engineers make things.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라는 거죠. 공학자들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산업공학자들은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산업공학 그리고 산업공학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산업공학의 학문 중에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산업공학은 선택이 중요한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이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가 하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뭐 이런 서양 농담인 것 같은데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모두 다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선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김종국한테 팔 하나 잃을래 근손실 몸에 근육을 다 잃을래라고 하면 이런 표정이 되겠죠. 그죠? 예, 근손실 팔손실 뭐 이런 선택. 어쨌든 선택이 다 중요해요. 모두에게 다 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산업공학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택의 문제를 이 과목에서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경제성공학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두를 길게 한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choice. 근데 based on economic value. economic. 즉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는 게 이번 과목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에 기반을 둔다고요?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evaluation of alternatives. 네. 대안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우선 해야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대안들에 대한 경제적 평가, evaluation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alternative는 또 뭐야? 이걸 또 배워야 되겠죠. modeling economic alternatives.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경제적 대안들의 형태로 이렇게 쪼개서 수리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3단계가 되지만 위에부터 이제 탑다운으로 질문을 만든 거지만 실제 구성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적용하는 과정은 아래쪽부터겠죠. 의사결정할 게 있네. 이걸 좀 이코노믹 얼터너티브 형태로 모델링,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형화를 해보자. 그런 다음에 모형화가 됐으면 각각의 얼터너티브, 대안들을, 선택지들을 학교에서 일하라고 문서가 날라왔네요. 각각의 선택지들을 evaluation, 평가를 해보자. 그렇게 평가를 한 거 결과를 바탕으로 economic value를 계산을 해서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choice,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3단계를 우리가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배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명이나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 때문에 겁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휴 하겠죠. 네. 경제적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경제학은 어마어마하게 큰 학문이고 우리가 그걸 배울 수는 없고, 물론 그 중에 일부의 아이디어와 일부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제학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다만 우리가 이왕 경제성 공학을 배우게 됐으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데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산업공학도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쫓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갖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이 과목에서 특히 다루는 것들이니까 이 기회에 그 개념들을 배우면서 경제 뉴스에 대해서도 좀 익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뭐 한미 기준금리가 어쩌고저쩌고 금리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나랑 상관 있음? 뭐 후비적 뭐 이럴 수 있는데 상관이 있죠. 알아두면 좋아요. 그다음 뭐 가까이 있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난 집이 없지, 꿈도 없지 뭐 이러면서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집이 있어야 될 거고 살아갈 집이 필요할 테니까 도대체 부동산이라는 게 뭐고 뭐 왜 관련이 있냐. 앞에서 얘기한 금리랑도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요즘 또 코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코인이 어쩌고 뭐 코인 게시판 여러분 한강에서 정모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코인에 대한 얘기도 일기예보에서는 수온을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네.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뭐 어떻다 뭐 이런 거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능하면 코인보다는 앞에 두 가지 금리나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건 좀 경제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 뉴스를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된 강의 기획서들을 올릴 텐데 이게 전자문서니까 공유가 되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최신 버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특히나 이제 두 번째 탭 같은 경우에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동영상, 해야 되는 과제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좀 헷갈리거나 좀 쫓아가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과목에 집중하는 게 아닐 테니까 뭐 솔직히 한 주 정도 좀 농땡이를 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걸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고 요거는 못했구나 이번 주차는 이걸 하고 있구나를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트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면 그걸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을게요. 특히나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꼭 수업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뭐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왼쪽에 제가 이제 인터넷 짤방을 좀 수정해서 올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남자가 머리 깎으러 갔을 때 머리 엉망으로 깎았는데 얘기를 못해서 힘들다. 미리 말을 해. 그랬더니 쉽지 않은 뭐 이런 이걸 제가 수업으로 바꿔서 짤방을 만든 건데요. 교수한테 말 어케함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제가 바꿔놨는데 뭐 어려울 거라는 걸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전격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질문의 통로를 만드는 걸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강의 자료를 올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도 돼요.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메일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흐뭇하게 생각하겠지만 뭐 좀 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전화나 줌으로 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약간 굳은 페페 표정이 되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면 제일 좋아요. 대면으로 똑똑똑 한 다음에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제일 빨리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땀을 좀 흘리긴 하겠지만 뭐든 좋아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걸 선호하지만 마지막 방법을 선호하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행복한 강의가 되고 싶어서 그냥 제 딸 쌍둥이들이 비눗방울 가지고 노는 모습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새로 찾은
프레젠테이션 테마가 노란색이길래 네, 이거 한번 올려봤어요. 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데 네, 뭐 수업이 이렇게 행복하진 않겠죠, 물론. 그냥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끝났죠? 네. 이상으로 맛보기 강좌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교과목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세대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또 입장 차이도 존재를 하고 문화 차이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격차가 존재하는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필요한 얘기들이 전달돼야 되고 지식도 전달돼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답답함이나 궁금증도 저한테 전달이 돼야 될 텐데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뭐 제가 기적적으로 이 모든 소통의 장벽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요. 최선은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M배 더 이해 안됨이라는 이 소통의 장벽을 뭐 한 배 정도로 줄여주도록 노력하면 제가 그걸 다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좀 노력해가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심정적 거리에서 더 좋은 강의를 더 좋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